오늘은 네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비타민 D를 시작해서 여성 건강, 그 다음에 장 건강, 장 중에서도 간이랑 여기 유산균 이렇게 네 가지 들어갈 거거든요. 같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에브리데이 책 있으신 분은 52쪽 비타민 D부터 시작할 거니까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를 띄워드렸고요. 처음 나와 있는 제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은 비타민 D는 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고요. 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유산화 제품은. 큰 제목을 보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라고 나와 있어서 보통 우리가 비타민 D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뼈랑 연결을 해요. 그래서 저 예전에 가정 시간이었나요?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때 시험 문제로 뭐가 결핍되면 뭐 무슨 증상 이런 거 있었을 때 이 비타민 D를 저는 D, 알파벳 D를 이렇게 등이 굽은 거라고 연결을 해서 아, 비타민 D 결핍이면은 구루병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비타민 D 하면은 뼈와 관절에 연관이 되는 그런 비타민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D에 대해서 제가 좀 참고할 만한 책을 알려드리자면은 계속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여에스더 박사 책. 여에스더 박사 책 혹시 있으신 분들은 97페이지고 없으신 분들은 이 큰 제목 옆에 여에스더의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97쪽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제게 모든 영양제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비타민 D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영양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주는 첫 번째 영양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정말로 많은 별명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저는 적어놨어요. 책 있으신 분들 메모 가능하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D의 또 다른 이름, 햇빛 비타민, 그리고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D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본문 내용을 보면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배웠던 제품들 중에서 칼슘이 들어간 제품이 있었죠. 바로 네, 마그네칼 D. 마그네칼 D에도 이 칼슘이 들어가 있어.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선샤인 비타민,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면 식품을 통한 섭취 이외에도 햇빛과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에서 생성되는 특성을 지닌 필수 영양소입니다. 필수 영양소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햇빛과 그리고 음식 섭취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것도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햇빛으로 섭취를 하려면 다 벗고 맨살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따가운 햇살을 20분에서 30분 이상 쬐어 주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완전 불가능하잖아요. 햇빛 조금만 나도 저희는 선크림을 필수로 발라주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다음에 음식으로 먹으려면은 1000 IU 정도를 먹어주려고 하면 1000 IU면은 지금 현재 저희 이 유산한 비타민 D 제품의 그 용량보다 조금 적은 정도인데 이 1000 IU를 먹으려면 등 푸른 생선을 매일 7에서 8토막을 먹어야 되고 우유나 요거트를 매일 10컵을 먹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건조 시리얼을 5인분에서 10인분 이렇게 매일 먹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에스더 박사 책 111쪽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D 부족 인구의 비율이 높대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밖에 나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D의 결핍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인들의 결핍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결핍이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렇게 제제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다음 장을 가볼게요. 섭취 대상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모두가 먹어야 돼요. 보면 튼튼한 골격 형성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뼈가 약해지기 쉬운 여성, 그리고 칼슘 흡수율이 낮은 노년층, 그다음에 골다공증 위험 감소를 위해서 보충을 원하시는 분, 일상 식생활에서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현대인. 그래서 사실은 한국인들은 특히나 꼭 먹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에서 박사책 99페이지 한번 메모 적어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 그 내용이 이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리딩을 해드릴게요. 좀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비타민 D가 중요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비타민 D가 각종 암 예방에 관여하고 감기와 독감 등 감염 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비타민 D가 공통적으로 결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들도 막 나오고 있죠.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D를 면역 비타민 혹은 항암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면역을 담당하는 게 우리 잘 알죠? 백혈구. 백혈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대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체내에 들어오면 이거를 받아들인대요, 백혈구가. 그래서 백혈구가 이 비타민 D를 사용해서 비타민 D를 통해 체내 염증 물질을 억제해주고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낸대요. 백혈구가 비타민 D를 받아들여서 그걸 사용해서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세포 분화를 촉진을 해줘서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늙고 병든 세포가 저절로 죽도록 늙고 병든 세포가 자살을 하도록 세포 자살 현상을 유도를 한대요. 와, 저 이거 읽고 와, 이 쪼매난 비타민 D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D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103페이지로 가보면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좀 더 많은 증거가 쌓일 때까지 비타민 D가 암을 예방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자, 공식적인 책자에는 뭐 병의 병명을 적어서 그것을 예방한다라든지 막는다든지 이런 표현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비타민 D 제제 섭취는 암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 강력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쵸. 이거는 건강에 관심이 있고 건강을 예방하고 싶은,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꼭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섭취 대상자 이렇게 봤고요. 그렇다면 비타민 D가 유산화에는 뭐가 다른가? 차별성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면 여기 토킹 포인트를 한번 가볼게요. 토킹 포인트의 두 번째 줄 끝에 중간 옆에를 한번 볼게요. 비타민 D의 형태는 D2와 D3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막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그냥 포인트를 보면 비타민 D2는 쭉 눈으로 보세요. 대부분 인공적으로 합성. 인공이라는 말 자체가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비타민 D3는 또 눈으로 쭉 보시고 햇빛이 사람의 피부에 닿아 또 눈으로 쭉 보시고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형태. 그러면 우리가 잘 몰라도 비타민 D2와 비타민 D3 중에 무엇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무엇이 조금 더 몸에 좋다라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D3가 좋다. 그래서 유산화의 비타민 D 제제는 D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만큼 먹어야 되냐를 볼게요. 이 비타민 D
섭취량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좀 많이 다르대요. 그래서 뭐 미국의 국립의학회는 15 마이크로그램 정도, 그리고 미국의 내분비학계에서는 37에서 5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비타민 D 협회에서는 12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에서 박사 이야기로는 한 30에서 40 마이크로그램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먹어요. 자, 그래서 30에서 40 마이크로그램 정도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비타민 D의 영양 정보를 볼게요. 자, 비타민 D 1의 분량으로 30 마이크로그램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조금 더 예방 차원에서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헬스팩에 이미 비타민 D가 1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헬스팩과 이 비타민 D 제제를 따로 먹었을 때 그렇게 4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5 마이크로그램까지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먹어도 안전한 그런 영양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비타민 D가 정말 효자 상품인 게 사실 이 가격에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가격이 22,000원인데 이게 2달치예요. 그리고 알약 못 드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성인들도 알약 못 먹어서 막 애 먹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그냥 입에 넣어도 거의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작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달에 22,000원인데 이게 10% 할인을 받으면은 19,800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9,900원 꼴. 아, 이건 정말 우리 브런치 한 끼를 먹어도 이제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너무나도 효자 상품이죠. 효자 상품. 그래서 이 효자 상품 비타민 D 꼭 챙겨 드시고, 이제 어르신분들은 다른 거는 안 드셔도 병원에서 비타민 D는 꼭 먹어라 이렇게 많이 말씀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도 많이 맞고, 우리 이제 40대, 30대 미리부터 비타민 D 충분히 섭취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와주세요. 네, 뿅. 요거 화면 공유 풀어주세요. 네. 네, 비타민 D가 정말 대부분의 시중 제품들도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그래서 가장 값싼 가격으로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영양제로 섭취를 한다면 여에스더 박사님 말씀처럼 제 1위가 비타민 D라는 거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목넘기도 좋고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잖아요. 그런 건 좀 일이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들 챙겨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건강 제품부터는 제가 오늘 할 건데요. 저 사진 화면 공유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네, 화면 보이시지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는 여성 뼈 관절 건강에 관련된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성의 활기찬 건강을 위한 새로운 포뮬라 이소플라본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어떤 제품들이나 기본적인 대다수 영양제들은 보통 어떤 특정 성별을 지칭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특이한 게 여성이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 그런가 하니, 자, 여기 위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맨 윗부분이에요. 여성은 출산, 육아, 갱년기 일기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유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지만 여성은 출산과 육아라는 좀 특이한 어떤 삶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골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뼈 손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다공증이 해당이 되겠죠. 그 밖에도 우울증이라든지 얼굴 홍조, 얼굴이 붉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묶어서 갱년기 증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런 갱년기 증세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성 호르몬 하면 에스트로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이런 여성의 생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름다움도 관장을 하고요. 그것과 플러스 고지혈증 예방, 지방 분해,
치매 예방, 건망증 예방의 역할도 이 에스트로겐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자연스럽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앞서 말했던 우울증, 얼굴 홍조, 그다음 골다공증 플러스 우리 제일 많이 나는 거 뭐예요? 나이살이라고 하죠. 딴 데는 살이 안 찌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복부에만 살이 쪄. 이런 체형으로 바뀌는 것 또한 바로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이소프라본 플러스라는 제품은 여성 호르몬인 이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한 대두, 콩이죠. 대두 이소플라본을 주성분으로 하며 붉은 토끼 추출물, 아마씨 분말, 감초뿌리 등 다양한 식물 성분을 부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이 밑에 먼저 한번 요거 뭐지? 꼭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이 대두 이소플라본은 구조가 유사하대요.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콩에 들어있는 이 화학물질인 이소플라본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구조가 유사하고 그리고 또 이 이소플라본은 체내 흡수율이 높고 그리고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지 아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이 에스트로겐의 기능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로 대두 이소플라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골밀도 저하를 억제해 줌으로써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부성분으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사진에 요 밑에 보이시죠? 요 초록색. 이게 붉은 토끼 잎이거든요. 붉은 토끼 잎 추출물이 이 이소플라본과 더불어서 최적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공급원이래요. 그래서 불안, 우울, 뼈 손실, 염증, 열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여기 밑에 씨앗처럼 생긴 게 아마씨 혼합 분말이거든요. 이 아마씨 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중에 하나인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오메가3, 엽산, 마그네슘 등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홍조 완화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은 없네요. 잠시만요. 옆에 페이지에. 우리 감초는 되게 많이 아시죠? 약방에 감초할 때 그 감초. 이 감초 뿌리는요. 이 감초 뿌리 자체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고요. 노화 예방과 세포 재생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두 이소플라본 이 주성분과 요 세 가지 원료가 서로 네 가지가 배합이 됐을 때 이소플라본 효과를 서로 보완하는 가장 좋은 궁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여성의 활기찬 건강을 위한 어떤 포뮬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소플라본 플러스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은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 폐경기 이야기를 했지만 폐경기라는 기점으로 여성의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고 많은 신체 변화가 있지만 사실 여자라면 이 여성 호르몬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폐경기 이후의 분들만 이거를 챙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관리 필요성을 느끼는 20대 이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적합을 하고요. 원활한 신체 생리 조절을 원하시는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로 뼈 건강을 관리가 필요한 중년 여성, 그다음에 자연 요래 성분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여성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전에는 생리점 증후군, 월경 증후군을 그냥 오롯이 견뎌내야 하는 그냥 호르몬의 어떤 노예로 받아들이는 어떤 현상이었다면 요즘은 이 월경 증후군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월경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른 질병들 때문에 병원에서 약물로 이 에스트로겐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트로겐을 약물로 장기 복용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조금 나타난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자궁 내막증, 뇌졸중,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물 에스트로겐은 절대로 장기 복용을 하시는 걸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 대체 성분으로 이 식물성 이소플라본이 뜨고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건 식물성 이소플라본은 콩 추출물이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자연 유래 식물 성분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여성에게 추천드립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호르몬에 관련을 하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영유아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보는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콩 성분이기 때문에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섭취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달리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분들도 당연히 주의를 해 주셔야겠지요. 여기 보시면 이 대두이사플라본이 비배당체로서 13mg이 들어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하루에 이 제품은 2번 드시거든요. 1회에 한 정씩. 미국 의약국에서 이 이소플라본의 어떤 효과가 입증이 된 이후에 하루 25mg 이상을 섭취 권장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mg으로 하루 2번 드시면 이 25mg을 충분히 섭취해서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자, 아까 설명드릴 때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여기 오른쪽 그림은 에스트로겐의 분자 구조예요. 그리고 콩에서 추출한 이 이소플라본의 분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소플라본은 콩에 존재하는 파이토케미칼, 그러니까 식물 성분이죠. 그런데 에스트로겐과 이 구조가 유사하고 뼈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며 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폐경 및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 예방에 유용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대두 이소플라본이 골밀도 감소를 억제, 그래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 배당체, 비배당체 이런 낯선 단어들이 들렸어. 그쵸? 자, 기본적으로 이 이소플라본은 배당체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장내 위산이라든지 장내 미생물 효소에 대해서 분해가 돼서 비배당체로 모양이 바뀌어야지 장에 흡수가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한번 변화를 해야 되는 배당체 형태인 것보단 비배당체 형태로 우리한테 몸에 했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더 높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두에서 이걸 추출했다고 했는데 대두나 콩나물, 두유와 같이 비발효식품에서의 이소플라본 이 배당체 형태래요. 그런데 이걸 발효한 음식들 있잖아요. 밑에 보면 된장, 청국장, 춘장 같은 발효콩 음식에는 비배당체 형태로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콩나물, 두유보다는 된장, 청국장, 춘장을 드시는 게 이소플라본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데는 훨씬 좋겠죠? 오늘 저녁에 뭐 드실지 아직 안 정하셨으면 말 나온 김에 된장이나 청국장 한번 끓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두 이소플라본의 고밀도 감소에 대한 연구가 그 기능을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했더니 4주 뒤에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섭취군에서 훨씬 더 고밀도 감소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졌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좋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생리를 시작하고,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어떤 여성 호르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은 이상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해서 폐경 이후에 어떤 내 건강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소플라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장 건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장 건강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간 건강이에요. 간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내장기관 중 2번째로 큰 장기예요. 우리가 입구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소화기를 거친 소화기에서 흡수된 모든 것은 일단 이 간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은 이 영양분을 흡수한 것을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분해도 하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이물질 같은 게 들어오면 이걸 걸러서 몸에 해롭지 않은 무해한 것들을 변화시켜주는 일종의 해독작용을 해요. 그리고 수명에 닿은 혈구를 뒤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약 450가지의 일을 하는 게 이 간이래요. 우리 몸 중에서 심장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쉴 새 없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거나 쉽게 얘기를 할 때도 간이 나빠졌나? 아니면 간이 나쁘면 피로해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조금만 크게 제품에 대한 말해주세요. 그럴까요? 목소리가 속삭여졌나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내 간은 어떤지 상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제가 19가지 증상을 모아봤는데요. 간이 나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해당하는 사항이 몇 가지나 있나 체크해 보세요. 충분히 쉬어도 피곤함을 느낀다. 어깨나 목이 뻐근하고 이유 없는 근육통에 시달린다.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눈이 필요하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 증상이 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폭음을 한다. 소변색이 누렇고 거품이 난다. 방귀가 자주 나오면 냄새가 심하다. 얼굴에 김이 실핏줄이 보인다. 가슴과 등에 작고 붉은 반점이 생긴다. 두드러기나 피부 가려움이 있다. 빈혈이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코, 잇몸, 항문에 피가 날 때가 있다. 정신이 멍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매사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난다. 팔다리가 시리거나 저리고 기울림이 있다. 손 가장자리가 유난히 붉다. 몸에 부스럼이 잘 난다. 이게 간이 나빠지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뭐 19개가 다 되시는 분은 없죠?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5가지 정도 이상이 되면 내 간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쉬어갈 시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헤파실로 돌아올게요. 자, 이러한 간 건강을 위해서 유산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 헤파실이에요. 헤파실의 헤파는 간을 뜻하고요. 실은 실리마린, 실리마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실리마린이 헤파실의 주요 성분이거든요. 그걸 합쳐서 헤파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헤파실 실리마린은 밀크시슬에 함유되어 있는 엉겅퀴예요. 엉겅퀴. 여기 보이는 이 꽃 있죠. 이 엉겅퀴라고 불리는 국화과 식물인데 유럽에서는 간 건강을 위해서 이 엉겅퀴를 2000년 전부터 뭐 먹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는 게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간이 하는 450가지의 일 중에서 간 해독 작용 기능을 돕고 유해 물질로부터 간 세포를 보호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 살충제, 니코틴 등 독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몸속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의 해독 작용도 훨씬 원활하게 되겠죠. 이 글루타치온의 수치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실리마린입니다. 그러니까 간 건강 이꼴 글루타치온의 높은 수치 그걸 위해서는 실리마린 그러니까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리마린이요, 이 글루타치온 수치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세포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주고요, 혈당 조절 역할도 있대요. 그리고 우리 눈, 망막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염증을 줄여주는 함영 작용도 한대요. 그래서 왜 실리마린이 이런 효용성 때문에 언제였지? 한 2, 3년 전이었나? 갑자기 홈쇼핑에서 밀크시슬 하면서 엄청 팔았잖아요. 저희 엄마 이모네 집 뭐 이렇게 다 있었거든요. 실리마린의 이런 다양한 효능 때문에 당뇨 환자나 간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그 흡수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드시는 것 대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이런 추출물을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런 제품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보이시다시피 평소 지치고 피곤한 간에 활력을 제공하는 밀크시슬 추출물 실리마린이 130mg 이 헤파실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 밀크시슬 추출물인 실리마린은 아까 말했듯이 간 기능을 높여주는 기능이 말이 안 나. 인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여러 가지 그 식물 성분이 같이 부성분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브로콜리 추출물은 항암 물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녹차 추출물은 잘 아시다시피 항산화. 그다음에 심황 추출물은 간의 염증을 억제해주는 커큐민. 우리 지난번에 그 글루코사민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커큐민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 추출물 등 부원료로 다양한 식물 성분이 함께 함유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하죠. 오랜 연구 개발로 탄생한 유산화의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어 있어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억하세요? 세포들의 어떤 대화, 신호 체계.
이게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너 저기 가서 일해. 난 여기 가서 일할게. 여기가 부족해. 너 이쪽으로 땡겨와. 이런 세포의 신호를, 어, 대화의 대화의 스킬을 서로 간에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유산화 제품에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으냐? 이 햇바실은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간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간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 잦은 회식과 업무로 지쳐있는 직장인, 피로를 자주 느끼시는 분, 가사와 육아에 지친 젊은 부부. 자, 일단 피곤하다, 뭔가 지친다, 활력이 없다, 자꾸 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종합영양제 플러스 이렇게 햇바실을 드셨을 때 어떤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제가 아시는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아침에 밥을 먹고 종합영양제를 드시고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 해파시를 드시고 주무셨대요. 그래서 김장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이러다 내가 정말 내일 몸도 눕겠구나 했는데 해파시를 먹어볼까 하고 저녁에 드시고 주무셨더니 그날 다음날 아침에 되게 개운하고 가뿐하게 일어났다고 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가사와 육아에 지친 젊은 부부,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회사 일도 하고 술을 굉장히 즐겨요. 근데 음식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일이 준 것도 아닌데 뭔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개운함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본인이 햇파실에 먹고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저한테 아주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앞서서 제가 해파시를 하기 전에 제가 장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인데 왜 장이라 그러지? 라고 궁금해 하신 분 없으실까요? 왜 간이 장에 들어가냐면요. 여기 간 궁금해요. 모양 들려요? 여보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림에는 간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세모로만 나와 있는데 사실 간 어떤 그 사진을 보면 이 세모 모양의 간 밑으로 왜 호수다발 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죄송해요. 사진은 제가 못 준비했어요. 이 호수다발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간과 대장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 문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간에서 해독을 한 나머지가 대장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으로 흡수를 하고요. 이 대장에서 음식물이 썩고 있다거나 제대로 어떤 독소가 생기고 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 독성 물질들이 다시 이 간 문맥을 통해서 다시 간으로 보내져요. 그럼 간에서 그걸 다시 또 깨끗하게 해독을 해서 대장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간과 대장은 그냥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 이꼴 장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 환자들의 50%가 간암으로 발전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 플러스 이 간 건강은 1+1으로 같이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꼭 유산화 제품이 아니더라도 유산균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거나 안 드셔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유산균을 왜 먹어요? 왜 드세요? 왜 먹으려고 했을까? 음. 자, 여기 적혀 있는 말을 빌려서 먼저 시작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쯤. 장 속에는 여러 종류의 생명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살고 있대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징그럽지 않으세요? 무섭던데. 그리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이 유해양균이 많아지고 유익한 애들이 감소해서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이 되기 쉽대요. 결국 악마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건전한 식생활과 함께 이 유산균을 섭취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것이 장내 환경을 만드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들 유산균을 드시고자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뭐예요? 다 똥이죠. 변비 때문에 아마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는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변비가 있다거나 설사를 한다는 얘기는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어떤 가장 쉬운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장이 건강하면요. 첫 번째, 배변 활동이 원활하겠죠. 왜냐하면 배변 활동이라는 말이 우리 몸에 들어온 노폐물을 배출을 잘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장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우리 건강, 면역력의 70%를 주관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자율신경. 자율신경 있고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마음. 장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편하면 우리의 면역력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인가? 그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산균 하면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로 생명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장 건강이 중요한지 이 단어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는 참 유산균 유목민이었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안 먹어본 유산균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어떤 정착한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 제품과 더불어서 우리가 유산균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제가 6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도대체 시중에 그 많은 유산균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르는 게 똑똑하게 고르는 걸까요? 첫 번째, 어떤 균수가 들어있나?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박테리움, 뭐 델브루키, 불가리아, 뭐 불가리스 이런 거에서 들어보셨죠?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 수많은 유산균 균주들이 있는데요. 유산균 균주는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어요. 1세대 이상의 2세대는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이에요. Only for 장이에요. 그런데 3세대 유산균은요, 장 건강과 더불어서 아토피나 암 등 특정 질환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입증이 된 3세대 유산균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3세대 유산균은 위산이나 담즙, 산에 잘 견뎌서 장까지 사라져가는 생존력이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3세대 유산균을 의사들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3세대 유산균 구별법, 이 유산균의 이름에 LGG, BB12, LP133 등과 같이 특징적인 약자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유산균을 같이 이렇게 다 몸에 넣어봤더니 유산균은 산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복에 먹는 영양제가 이 유산균이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위산이 나오니까. 근데 3세대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에도 강한 생존력으로 장까지 유일하게 살아갔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유산균 균주에도 3세대 유산균주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지금 각자 다 다른 유산균을 드시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보면 유산균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다양한 유산균주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거가 아닌가? 근데 사실은 노노예요.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균주가 들어간 건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균주가 배합이 되었을 경우에 그 경우의 수는 수천만 가지겠지만 그 배합에 대해서 어떤 입증된 연구 결과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균주가 혼합되었을 경우에는 좋은 균주, 각각의 균주가 소량으로 들어가 있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균주는 조금 넣고 효과가 적은 싼 균주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실 때 3세대 균주 3종 이하로 배합된 유산균을 택해 보시길 바래요. 여기 3세대 슈퍼 유산균이라고 여기 내용 사용 설명서에서 추천해 주시는 게 대장의 역할을 하는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락티스 BB12 이름도 어려워요. 이 유산균. 그리고 소장에서 일하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GG라고 하는 유산균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면 또 한 개 빠졌네. 죄송해요. 말로 할게요. 보장 균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유산균 제품 광고나 보면 뭐 유산균 10억 마리, 유산균 100억 마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투입되는 균수가 100억인지 아니면 내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보장하는 균수가 100억 마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수의 유산균이 투입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위산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균인지 아니면 그 형태나 보관 방법에 따라서 장까지 정말 내려가서 우리에게 이 유산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균 깍 있죠? 그 깍 뒤에 그 영양 기능 정보에서 CFU라고 되어 있는 보장 균수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유산균 먹이, 프리바이오틱이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요새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뭐 많이 들어보셨죠? 유산균도 균이기 때문에 먹이가 있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장까지 가요. 아니면 중간에 배고파서 다 죽어버린대요. 유산균이 좋아하는 식사는요, 포도당이에요, 당. 그렇다고 싸구려 설탕이 들어있는 유산균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시중에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제품들 중에 설탕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이 포도당 10배 정도 농축시킨 게 올리고당이고요. 포도당을 20배 정도로 고농축시킨 게 고과당 시럽, 포도당을 50배 정도 농축시킨 게 이눌린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그 농축된 비율이 높을수록 좀 비싼 먹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탕이나 올리고당보다는 고과당 시럽이나 이눌린 같은 좋은 먹잇감을 가지고 있는 유산균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렇게 프로바이오틱 이런 거 뭐 어떤 제품이 좋다 해서 드실 때 보면요.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좋은데 프로바이오틱이랑 프리바이오틱이 따로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 두 개를 같이 먹으면 결국 한 달에 뭐 7만 원, 8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두 가지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산균의 형태예요. 분말인가 아닌가. 유산균은 앞서 말했듯이 위산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캡슐 형태로 나온 제품들 생각이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위산에 약한 유산균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체온이나 몸속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캡슐 형태를 먹었을 때는 이 캡슐이 위에서 터질지 장에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산균은 장에만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잎 있죠. 구강도 유산균이 가장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요. 장, 항문, 요즘도 유행이죠. 질. 질까지 효과를 봐야 하는데 일단 캡슐 형태면 이 잎 구강은 프리패스인 거예요. 돈 주고 애써서 먹는 유산균이라면 입에 털어넣는 그 순간부터 이 유산균의 역할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분말 유산균이 훨씬 좋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자, 첨가물. 우리 어린이 영양제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시중에 있는 유산균에 포도향, 딸기향, 뭐 이런 뭐 카제인, 나트륨,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유 성분이 들어있는 유산균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기들도 특히 그렇고 한국의 75%가 이 우유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유산균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왜 보통 유산균은 성인용, 뭐 키즈용, 베이비용 나누잖아요. 그게 이 첨가물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맛이라든지 그 설탕, 당류를 그 프리바이오틱으로 넣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고 이제 일반 제품을 만들어 성인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좋지 않은 첨가물을 빼놓고 자무라고 해가지고 키즈 베이비용으로 따로 만들고 돈을 더 받거든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첨가물이라면 어른들이 먹는 제품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실온 보관이 가능한가? 요즘 약국 가면 냉장 보관 유산균 굉장히 많죠. 생유산균이라고 해서 냉장 유산균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유산균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보관 상태로서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냉장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산균은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요. 과연 냉장 보관을 해서 살아있는 유산균이라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 우리 몸에서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많이 죽어요. 이 식도랑 위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실온 보관이 가능해서 실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산균이야말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도 장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을 한번 살펴보니까 3세대 유산균인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락티스 BB12와 이름 되게 길죠.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G 이 두 가지 3세대 유산균이 50대 50의 균형으로 배합이 되어 있고요. 이들의 합이 보장균수 기준으로 10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미함유되어 있고요. 부원료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 아까 그 설탕, 포도당 얘기할 때 그 포도당 50배 농축했던 그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을 어떤 분이 드시면 좋은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장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원활한 배변 활동이 어려우신 분, 그다음에 인스턴트, 탄산음료 등을 많이 드셔서 장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이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 포인트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냉장 보관 말고 실온 보관, 가루면 더 좋다.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을 함유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첨가물이 없는지, 그다음에 3세대 유산균이 3종 이하로 들어가 있는지, 보장균수가 CFU예요. 그 보장균수가 100억 마리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똑똑하게 유산균을 골라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화의 이 프로바이오틱 같은 경우에는요, 한 팩에 14포가 들어있어요. 14포에 34,000원, 10% 할인하면 3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유산화의 제품을 만나셨을 때, 이 앞에 잠깐 가볼게요. 이렇게 느낌상 제일 비싸게 느끼시는 이게 제품이 바로 이 유산균이에요. 왜냐면 과대포장이 없어. 굉장히 컴팩트한데 가격이 3만 원대. 그런데요. 보장 균수가 100억 마리고 장내에서 제대로 된 이 균주들은요. 이틀에서 3일 정도 장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배변 활동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저희는 이틀에 한 포 정도 섭취해도 충분하다라고 권장을 하니까 이 한 팩이 한 달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되게 많이 드시는 타 A사의 그 유산균과 비교를 해보니까 보장 균수와 어떤 섭취, 그다음에 장내에 도달하는 그 유산균의 그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결코 유산화의 유산균이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제품을 장 건강과 간 건강과 여성 건강과 햇빛 비타민, 항암 비타민, 면역 비타민까지 충분히 알고 챙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